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련 해체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갖고 갑자기 붕 뜬 것 같아 가지고 전후에 그 서구의 일반적인 문화를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하고 진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감수성에 관한 것이고,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할 때는 정치적인 의식을 말하죠, 보통.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기질, 뭐 신체 조건에 연관하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죠. 감수성은 단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수성이 좀 떨어질 뿐이에요. 보수적이었다 그러면 더욱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진보적이었다 그러면 뭐 더욱더 진보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게 감수성이고요. 정치 의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이제 감수성과 이제 정치 의식이 서로 삼투압은 있겠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CIA가 했던 작업이 바로 의식화였어요. 감수성 건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왜 제가 미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CIA라고 말하냐면 1950년대 당시 CIA가 말이에요. 국무부라든가 미국 의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월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CIA가. CIA 감수성이 아주 극보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CIA 직원들은 늙어 죽을 때도 더욱더 보수적으로 변하죠. 젊었을 때부터 보수적인 감수성이 나이 들으면 더 병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CIA 국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윌리엄 도노반 CIA 국장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극보수적인 감수성을 가진 이 윌리엄 도노반이 말이에요. 정치 의식은 양손에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종류가 완벽하게 다른 거죠. 그 사실을 CIA 국장 윌리엄 도노반 그리고 제2대 국장 앨런 덜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좌파, 우파는 보수, 진보의 정서 위에서 언제라도 저글링 공처럼 바뀔 수 있다 이거죠. 그 CIA를 설립했던 그 빌 도노반 아주 거의 병적으로 소련을 싫어했습니다. 그 뉴욕 차도에 다니는 택시나 트럭들이 소련 탱크로 보인다고. 아이 그냥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근데요, 이 1950년대, 60년대 소련에 대한 미 국무부하고 일반 중산층의 트라우마도 뭐 도노반에 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했어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뉴욕이든 뭐 필라델피아든 어디든 간에 멸공 포스터 막 붙여 있었다고. 지금 나이 60 넘어가는 사람들은 알걸요. 아마 한국의 그 멸공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멸공 포스터 무지 많았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은 더 많았어요. 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멸공, 반공, 한국에서 멸공하자, 반공하자 그러면 무조건 북한 생각하잖아요. 다른 나라 공산주의 국가는 생각 안 해. 오로지 북한만 생각해. 미국도 똑같아. 멸공, 반공의 대상은 오로지 소련이었습니다. 오로지 소련이. 그래서 CIA의 목적은 말이에요. 반소련이었고요. 주 활동은 미국에 반하는 국가체제 전복이었어요. 소련이 해체한 이후에 이제 CIA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존폐 논란이 일었단 말이에요. 근데 존폐 논란이 일었을 때도 혹시나 모를 건 미국 방해하는 나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CIA를 남겨뒀다고요. CI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빌 도노반이 얘기했던 그 5가지 중에 해외 그 반미 체제를 전복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존재의 이유였죠. 얘네들이 무슨 짓을 못했겠냐고요. 1945년 전쟁 끝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느냐고 얘네들이. 무수히 많은 짓을 했습니다. 해외 체제 전복을 위해서 테러 활동만 3,000회를 벌였습니다. 3,000회. 1980년대까지. 그리고 뭐 나머지 일은 뭐 오죽했겠어요? 그 전쟁 후에 그 CIA, 그 OSS라고도 하죠. 문화 담당관이 있어요. 문화 담당관 토마스 브래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교육위원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개혁도 CIA가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1950년대 미국이 냉전에서 소련한테 지고 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행동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래든 그 자신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넬슨 록펠러의 돈을 받아갖고 가짜 뉴스만 퍼나르는 신문 브라이드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을 운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라 그랬다고? 무슨 미친놈이 다 있어.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 이게 관료주의예요. 관료주의자라고.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국민을 서로 충돌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 한국에 꽤나 있습니다. 예. 옛날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젊은 시절 보낸 사람들 중에 국민은 싫어하고 국가를 좋아하는 국가주의자들이 있다고. 도노반 국장이나 브래든 과장이나 둘 다 관료주의자예요. 관료주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자발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응? 이놈들은 월가를 국가로 착각을 했습니다. 응? 몽상가이자 매국노이자 국가주의자들이었죠. 이놈들이 유럽에서 날뛰고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 스탈린이 사망했고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았던 CIA의 제2대 국장 앨런 덜레스가 말이에요. 소련을 뒤흔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을 뒤흔들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자본주의를 들이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들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좌파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CIA 유럽 공장 목표가 그랬어요. 자기네 그 매뉴얼에 써놨다고. 부드러운 좌파를 육성하자. 그래갖고 공산주의자들도 전향시키자 이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로지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유럽 공작의 가장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프랑스는 뭐 정치 색깔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만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면 유럽 전체도 바꿀 수 있다. 유럽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46년 해리 트루먼하고 재무부 장관 겸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되는 이제 프레드 빈슨이라고 있어. 요 둘이서 프랑스 레옹 블룸 총리한테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을 사회주의들 중에 공산당 계열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당 안으로 통합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유럽의 전후 CIA의 목표가 뭐냐면 민족주의자들도 없애고 공산주의자들도 모두 없애라 이거야. 예. 철두철미하게 그 잘 해주고 있습니다. 레옹 블룸 저 새끼가 저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게 매국노 짓을 하더니 전쟁 끝나고 또 매국노 짓을 하지. 또 이런 놈을 갖다가 또 총리로 만들어주는 프랑스도 웃기는 나라죠. 예. 그래서 제4공화국을 세워요.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를 모두 밀가루처럼 포개가지고 공산 소련이라고 하는 에스프레소 커피를 카페 라테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메리카노로 만들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지 뭐.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의 신좌파 첫 걸음 누가 걸었냐면 레옹 블룸이 걸은 거예요. 이제 1960년에 찰스 라이트 밀즈가 이제 뉴레프트 신좌파라고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척 바른 척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중도 좌파들 이런 애들 모아갖고 좌파와 우파를 막 버무리는 게 신좌파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우파와 좌파를 막 버무리고 요리하는 일에 CIA뿐만이 아니라 FBI도 끼어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거의 웬만한 일들이 끝나버립니다. 이 거대한 친소 혹은 친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꿔. 실은 사회주의가 아니야. 자유주의예요. 사회주의 말하는 새끼들 죄다 자유자유 거리잖아. 자유주의 중 지네가 무슨 사회주의야.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회주의로 하여간 자유주의로 바꾸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록펠러제들이 뒤로 조금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록펠러제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과 친했어. 되게 공산주의를 좋아했습니다. 이 록펠러 재단이.
당시 록펠러 재단은 말이에요. 1950년대 유럽 22개국을 포함해서 세계 전역의 좌파 단체를 키우고 지원을 했어요. 공산단체를 키웠다고. 록펠러가 성격이 좋았지. 낙관적이었지. 이 공산사회를 만들어서 지가 헤쳐먹겠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은 32년 동안 4,500만 달러를 중국 공산당한테 지원을 했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중국은 록펠러 재단한테 그 세계화를 위한 모델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갖고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록펠러 재단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얘네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단어가 달리 쓰죠. 록펠러 재단이 사용하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책에서 보는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 또 CIA가 사용하는 소련도 아니고 단지 극소수가 지배하는 볼셰비키 세계화 파시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화예요, 세계화. 얘네들은 공산주의를 세계화라고 동일시합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봤을 때는 단어만 달리 썼다 그뿐이지. 이때 그 1952년 록펠러 재단을 이제 공격받습니다. 의회로부터, 하원으로부터 공격받아요. 그 당시 1950년대 하원이 조금 살아 있었어. 미국이 록펠러 재단을 공격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누구냐? 한반도 38선을 그었던 딘 더스크예요. 록펠러의 그 세계화, 공산화 전통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알려졌지만 이게 이제 사회 수면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공개적으로 논의가 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로 조금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빨갱이 색깔을 이제 좀 없앤다 그 말이지. 뒤로 빠져갖고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원은 뭐 좀 더 나갔어. 하원은 좀 더 나가서 킨제이 보고서까지도 이제 비판을 합니다. 록펠러가 돈 줘서 만들었잖아요. 킨제이 보고서. 조작 통계 포르노 소설이에요. 킨제이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계가 다 조작되어 버렸고 포르노 소설 마음대로 썼고 킨제이 자신이 소아성애자잖아요. 참 희한해. 근데 이 록펠러가 돈 줘서 통계를 완전히 조작해서 포르노 소설을 써놓은 이 킨제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직도 읽는 놈들이 있어. 미친 놈들이 있다고요. 에?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이 책만큼 좋은 소설이 없어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서구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거의 바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쳐먹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읽어요. 킨제이 보고서를. 포르노 소설이니까 이제 좋아서 읽나 보지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상태를 바꿔놨는지 1950, 60, 70, 80년대. 그런 다음에 소련 해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CIA를 포함한 월가 사람들이 록펠러 재단은 말이에요. 근데 웃기게도 비난은 받았어도 의회로부터 감사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록펠러 재단에 조사받는다고 하니까 조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가. 자기 돈 내갖고 사회운동했다는데 존경스러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록펠러 재단이 그 서면으로 혹은 뭐 대면적으로 조사를 받던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면세 재단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 참으로 기이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예요. 바깥으로는 욕하고요. 뒤에서는 그거 좋아서 따라갑니다. 게다가 재단 이사장이었던 딘 러스크는 1961년 케네디 정부 국무장관으로 천거가 되잖아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메카시의 그 메카시즘이라고 그냥 반공 노선 있잖아요. 이건 확실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엑스프레소에 물을 타갖고 신좌파 만들어내는 반소련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문화운동이었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포드 재단과 손을 잡아요. 포드 재단은 극우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버무려 버립니다. 그래서 포드 재단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게 바로 1952년부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극우 재단 포드 파운데이션은 말이에요. 마치 그 윌리엄 도너반 혹은 앨런 덜레스처럼 극보수 재단이지만은 우파와 좌파를 같이 한 손에 놓고 적을 향하듯이 돌리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모든 정치 이념을 아메리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 스웨덴에서. 신좌파 문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뽑은 게, 이게 CIA가 뽑은 게 뭐냐면 이 총력을 기울여서 출판까지 다 해준 말괄량이 삐삐가 있어요. 이 북유럽 스웨덴이 말이야 유대 금융의 성지잖아요. 유럽 금융의 성지가 어디야? 대륙에 네덜란드죠. 스칸디나비아의 유대 금융 성지가 어디야? 스웨덴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인당원이었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고. 뭐 유명한 여잔데, 이 미국적 자유주의가 탈가부장을 주창하는 아동도서 말괄량의 삐삐를 선보이게 된. 삐삐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요. 러시아 탄압을 피해서 왔다. 근데 해적이야. 다시 말해 전형적인 유대 앵글로 섹슨의 가족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요. 부모 없이 자랐다는 거. 머리는 또 주홍색 머리야. 모험 좋아하고 방랑기 있다는 거. 기존 지식에 대한 저항을 한다는 거. 반려동물이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말과 원숭이라는 거. 무엇보다도 삐삐가 갖고 있는 거. 정신분열적인 정신상태. 4차원적인 정신상태. 9세대를 욕보이는 극히 자유주의적인 파워. 이런 게 신좌파 자유주의를 대변했기 때문에 CIA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말괄량의 삐삐를. 이 소설이 말이야 스웨덴을 거쳐갖고 1억 6,700만 권이나 팔려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럼 뭐지? 조안 롤링 뭐더라? 그 소설도 이만큼 안 팔려나갔을 거야. 게다가 그 당시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 이어서 그 유대 문화의 제2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그 스웨덴. 스웨덴의 그 링그렌은 신좌파의 그 착한 척 바른 척 아이템을 모두 실현합니다. 작가 자체가 말이에요 스웨덴 정보부 출신이고요. 반서 인물이었어요. 아동체벌 금지, 소수자 인권, 환경보호, 동물보호, 흑인 민권운동에 모두 관여합니다. 그래서 말괄량의 삐삐는 신좌파의 모델로 유럽에 안착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CIA의 모든 그 문화 운동이 이런 스타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갈아치는 문화운동의 학습용 참고서가 말괄량이 삐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지 오웰까지 가는데, 그 포드 재단이 뭘 만드냐면 아메리칸 커미티 포 컬처럴 프리덤 ACCF 1951년에 만듭니다. 그래갖고 유럽을 완전히 자유주의화 시키게 돼요. 겉으로 타이틀은 사회주의라고 붙였지만 실은 자유주의. 왜냐하면 유럽에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보다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도 잘 쓰거든요. 그러면서 행동은 자유주의적으로 한다고. 미국 민주당처럼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트로츠키스트인 어빈 크리스털을 국장에 앉혀갖고 일을 시작합니다. 영국은 뒤에서 지원했고, 프랑스에는 본부가 있었어요. CCF 본부가 있었고, 인문사회 학술 중심의 선전 공간으로 프랑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전 세계 35개 CCF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반소련, 반공산, 친미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가장 앞장섰던 놈들이 바로 버무려진 신좌파였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1960년대 유럽 사회주의의 본 모습이었어요. 즉 CIA의 조작품이었다 그 뜻이죠. 이 참고서 중에 하나가 삐삐도 있지만은 한나 아렌트도 있어요. 이 좀 유대인이죠. 이 여자가 나치하고 스탈린을 동일시합니다. 뭐 예전에도 동일시를 자주 했는데 이 동일시는 주로 유대인들이 주로 하잖아요. 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지고 공산주의 이코르 나치즘 혹은 파시즘이다 공동으로 욕을 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왜 그런지.
근거나 대놓고 비슷한 점이 있다, 틀린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소련 욕하기 위해서 나치를 끌어들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용 가치가 있죠. 한나 아렌트는 개인적으로 보면 특정 이념이라든가 입장 없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노력했던 사람이야. 예?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소련과 나치 독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거의 전무했어요. 근데 이 여자처럼 신좌파 누구도 나치의 실체라든가 소련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주둥아리만 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죠. 성격도 좀 독특해가지고 상당히 좀 조종하기가 쉬운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이용당해 먹었다. 응? 철학적인 척 했지만은 민주주의 또한 공화주의와 전체주의의 일종의 하나의 산물이라는 이 정치 철학의 기본도 몰랐던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던 거죠. 아렌트만큼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이 조지 오웰이에요. 조지 오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전체주의 비판할 때 그 주로 서구를 향하고 비판했다고. 서구 정치 체제가 전체주의라고 비판을 했다고요. CIA하고 신좌파는 조지 오웰을 이거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러다가 이 전체주의 비판은 소련을 향하도록 방향을 틀어버렸다고. 이게 기존의 유명 작가들 글 속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고 소련을 공격하는 CIA와 신좌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비열한 자식들이죠. 뭐 괜히 조용히 있고 자기 생각 그냥 밝혔던 한나 아렌트라든가 조지 오웰이 그냥 계속 이용당합니다. 신좌파들한테. 말괄량이 삐삐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용당했고 만사가 엉망이었어요. 얘네들. 전체주의가 싫다면서 중국을 좋아했어요. 미친놈들 아니야? 중국에 대해서 책을 쓰고 사설을 언론사에다가 마구마구 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본 신좌파 놈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놈들은 소비사회가 싫다면서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고민했고요. 문화가 상업화되는 게 싫다면서 문화를 상품화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지 않는 추상화도 좋아했고요. 기존에 존재했던 개념은 전복적으로 전혀 공부하지 않고 신조어만 계속 만들어내. 게다가 1980년 들어서는 착한 척 바른 척 한다면서 인도주의적 해외 침략을 지지합니다. 이게 신좌파예요. 이게 바로 포드 재단이 버무려서 만들어낸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사회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CIA가 원했던 게 뭐냐면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서로서로 믿지 않고 서로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치가 쉽다고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을. 권력이 저 위에 있으면 그 권력을 흔들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흔들려고 그래. CIA가 원했던 이 사회 분열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에? 혁명은 일상생활에 있다 그러면서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일상생활이 뭐야 그러면 가족, 친구, 직장, 길거리, 공공장소 이런 데서 서로서로 고발하라는 거야. 딴 게 아니라. 에? 흑인 민권, 여성 인권, 동물보호, 환경보호, 히피, 마약, 종교운동 뭐 이따 식으로 쭉 해나가면서 정작 전복시켜야 할 압제적인 국가라든가 정부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만들어놨어. 가부장 비판한다 그래갖고 그럼 가부장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해. 희망과한 이미지들이야. 폭력 행사하는 아버지요. 뭐 이따위 식이야. 어느 단어, 어느 개념 하나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무작정 말로만 상상으로만 만들어낸 게 추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낸 게 바로 신좌파가 이끌어갔던 이 문화였다 그 말이에요. 구체성이 없어. 예. 그게 바로 신좌파의 특성이에요. 응? 구체성 없고 폭력을 수평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그 CIA의 돈을 받지 않은 유럽 지식인은 거의 없었어요. 양철복을 썼던 쿤터그라스하고 장폴 사르트르 정도가 예외야.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았어. 조지 오웰도 CIA의 돈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CIA가 서유럽을 아주 들쑤시고 돌아다니는데 소련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련은 서유럽의 어떤 공산계열 운동에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CIA 돈이 소련으로 들어갔어요. 거꾸로. 예. 왜냐하면 후르시초프가 1956년에 그 스탈린 비판하면서 유럽과 가까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해빙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해빙 문화가 들어왔다고 1956년부터 돈이 들어와서 뭐 반정부 잡지 Chronicle of Current Events라고 하는 반정부 잡지도 1968년에 만들어져요. 나중에 1982년까지 갑니다. 소련의 반정부 잡지가 있다고요.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저자가 저기 기고자가 누구냐면 파스테르나크, 사하로프, 솔제니친, 메드베데프, 뭐 유리 다니엘, 뭐 시제노프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민주의하고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작가들이 그 기고를 했고요. 소련 헌법이 있어요. 1936년에 반체제라 하더라도 반정부라 하더라도 체제 깊숙이 들어가는 그 글을 쓰지 않는 이상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1936년 법이에요. 그게 그 스탈린이 만든 법입니다. 무슨 소련 정부 하에서 무슨 뭐 저기 자유가 없었다는 소리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결국은 이게 그 1962년에 후르시초프가 신좌파가 만들어 놓은 그 그림들 경향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이제 비공식 미술전에 뭐 자주 열었었는데 거기 한번 참석을 했다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림을 보고 아니 서유럽에 지금 자유주의 사회주의 문화가 이따위식이야 지금? 이러면서 그림을 봤다가 표현도 되게 추상적이고 성적 표현 많았고 두 남자가 껴안고 있는 그림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그랬죠. 아니 표현에 자유를 줬더니 치고 들어오는 게 고작 이런 퇴폐 문화냐 이러면서 이게 그림이니? 내 손자가 그래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남자끼리 서로 껴안고 앉아있고 이런 것도 그림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러면서 큐레이터를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62년 겨울부터 후르시초프가 이 문화에 대한 그 자세가 좀 달라져요. 이거 퇴폐하면 안 되겠다 이거. 소련 정부는 지금도 그래요. 반정부 단체나 잡지나 하물며 반체제 잡지나 신문사는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타락하는 인간 문화만은 싫어합니다. 그게 푸틴의 정책이기도 해요. 푸틴은 모든 반정부 반체제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만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포스트 모던 문화는 모두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원래 그래요. 원래. 예. 정치보다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CIA는 말이에요. 공산 이념에 물든 프랑스 들어와야죠. CIA는 공산 이념에 아직까지도 물들어 있었던 노동자 총연합회라고 있어. 한국 같으면 한국 노총이 되겠죠. CGT라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용 노조를 만들어요. 노동자의 힘, force ouvrière라고 하는 걸 만들어. 그래서 100만 달러를 줘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부터 200만 달러씩 계속 갖다 주면서 이 공산주의 색채가 되게 짙었던 CGT를 대항마로 썼죠. CIA 그런 거 잘 해먹어요. 잘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츠키 색채를 또 떴다고. CGT는 스탈린주의자였고요. 이 CIA가 만든 F5는 트로츠키 색채를 갖고 있었다고. 자유노조라고 해서 무한한 혁명, 실은 무한한 혁명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지. 자유노조를 만들어냈는데 CIA가 이제 1970년대 초에 폴란드로 들어가서 결국 1980년 자유노조를 또 만들어주게 되죠. CIA가 이렇게 전방위로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 반노조 만들고 이런 거는요, 원래 CIA가 아주 기본이야. 미국 내에서도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노조 분열시키는데 CIA가 되게 일을 많이 합니다. FBI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던 짓 그대로 프랑스에서 한 거예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프랑스에서는 말이에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공산 세력 막겠다고 극우 인민전선 프랑나시오네라고 인민전선을 만든 게 누구냐면 누가 돈을 줘서 만들었냐면 문선명이 돈을 줬다고요. 근데 문선명은 원래가 CIA의 끈앞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 그 극우 전선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뭐 장마리 르팽이라고 하는 이제 딸년이 이제 극우 전선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프랑스는 유럽이든 간에 공산당이든 사회당이든 극우 정당이든 간에 이놈들은 모두 뒤에서 다 더럽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정말 제대로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러시아에 몇 개 있는 단체는 이런 거밖에 믿을 수가 없어. 죄다 부패했다고요. CIA가 그렇게 부패하게 만든 거지 뭐. CIA가 막대한 자금을 풀었어요. 이 프랑스에. 예, 영국이야 자기 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프랑스에 특히나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분열돼 버립니다. 그 자리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회 연대 파괴 공작 이념이 들어가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Power is everywhere예요. 권력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워라 그 뜻입니다. 이게 착한 척 바른 척 운동인데요. 이 미국물을 잡수신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필립 졸리레스, 줄리아 크리스타바, 자크 데리다 이런 놈의 새끼들이 모두 저항이 국제기구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국가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하게 만들어놨어. 사회, 개인한테 있다 그러면서. 개인과 사회 곳곳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 잠재적인 권력들을 다 깨트려라 그러면서 옛날에 그 정치 투쟁을 없애버리고 남성 투쟁, 여성 투쟁, 소수자 투쟁, 유색인 투쟁, 환경 투쟁, 동물에 대한 투쟁 이런 걸 변해버린다고. 1965년부터는 스탈린주의를 갑자기 드골하고 오버랩 시켜. 그러니까 드골이 스탈린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드골의 민족주의를 깨버리려고 또 공작에 들어가죠. 그래갖고 학생운동에 돈을 또 갖다 주잖아. 모든 조직된 사회운동은 독재라고 욕을 먹었고요. 이건 완전히 프랑스에서란 말이야. CIA가 니체의 탈을 쓰고 지상에 강림한 거야. 모든 기독 문명하고 전통을 다 깨부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탈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문학계를 지배하잖아요. 자유를 위한다면서 민중한테 성적 해방만 줬어요. 그리고 금융 자본가들한테는 유럽 경제를 침탈하는 무한 자유를 줬죠. 자본가들이 이제 국가의 탈규제를 요구했잖아요. 프랑스의 학생운동이 바로 얘를 도와줬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정통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웬만한 사회주의 논리들이 자유주의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금융 자본가들은 이 재벌 출신 베르나르 앙리 레비 이런 놈을 유대인을 시켜가지고 신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신철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사회주의 개혁 자체에 의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르나르 앙리 레비하고 앙드레 그룩스만이 뭐라고 그래? 이 두 새끼가 다 유대인인데 그리고 저기 유대 네트워크, 유대 시온기구 국제부 직원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다 둘 다. 근데 주제에 철학자라고.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랍니다. 사회주의가. 소련과 공산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서 변혁하고 말고도 없고 다 버려버리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찾아야 할 건 뭐야? 그건 세계화다 그 말이야. 특히 유대의 세계화다 이 말이야. 이놈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된 것도 몇 권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저기 헌책방에 가서 한번 작은 거 아니면 뭐 사지도 말고 그냥 읽어보세요. 가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인식론적 근거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정치적 입장도 없고 글의 논리도 전혀 없어요. 무슨 난 논리 없는 거는 처음 봤어.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뭐 인식론에 근거 있는 그 저기 철학서적은 봤어도 논리가 앞뒤가 전혀 틀린 글은 난 처음 봤어. 이 새끼들. 특히 베르나르 앙리 레비는 말이야. 미국이 군사 개입할 때마다 찬성했고 중동 분쟁을 부채질했고 리비아 시리아에 미국이 무자비하게 폭격할 때 박수 막 쳤고 말이야. 네오콘인 동시에 보보스잖아. 이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이놈의 새끼가 역대 프랑스 작가 중 케이크 세례를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놈으로 프랑스 언론사에서 떠들고 있단 말이야. 1980년대까지 베르너르 앙리 레비는 유대 세계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일했던 2020년대 유발 하랄이란 말이에요. 에? 유대인 놈들은 어디 안 갑니다. 이 모두 유대 국제부의 말 그대로 비공식 직원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신좌파가 이렇게 착한 척 바른 척 하면서 이 보보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국가나 경제가 아니라 오로지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삶의 각종 규제를 씌웠습니다. 이걸 진보랍시고 휘둘러대면서 사회를 분열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법을 만들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아. 그러나 그 법은 무조건 국민 생활을 억압한다고요. 그리고 국민들 서로서로 고소고발하게 만들어놨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 말, 단어 좋잖아. 인권도 바른 척, 착한 척 바른 척이에요. 인권의 이름으로 갖은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야. 여성 권리를 핑계로, 페미니즘을 핑계로 인구 축소하고 남녀 분열을 조장했지. 아동과 동물한테 자유의지를 주자면서 소아성애로 달려갔지. 성을 무질서하게 만들면 사회가 망한다는 로마 시대 이후에 오랜 교훈이 있다고. 이걸 거꾸로 인간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LGBT라 그래갖고. 록펠러의 환경운동이 편승했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았지. 탄소세라는 희대세계 징세를 만들어냈죠. 이 신자파라고 하는 놈의 새끼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학생한테 또 인권 주겠다는 거야. 학교에 들어온 이상 학생 인권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학생 인권이라는 핑계로 학생을 소비자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잖아. 학생이 시키는 대로 교육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야? 미친놈들 아니야 말이야 이게. 학교를 완전히 밥벌이 기관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학생을 소비자를 보고 학생의 입맛에 맞춰갖고 만들어지는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냐고 그게.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 신좌파 보보스 문화가 말이야 남 간섭하게 좋아하는 이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 지금. 철두철미하게 욕을 먹고 그런 것을 잘난 거라고 말이야. 내내 그러고 앉아있다고. 독일로 건너가 봅시다. 프랑스는 이만 얘기하고요. 1948년 독일 정치대학을 서베를린 자유대학으로 변경시켰습니다. CIA가. 그래서 미국식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서유럽 최전선으로 만들었어. 독일 정치대학이 어떤 대학인데 이 대학을 완전히 날라리 대학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서베를린 자유대학으로. 이 대학이 독일 학생운동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간첩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활동을 했죠. 이 대학을 기반으로 유럽하고 미국의 가교를 만들었다고. 근데 프랑스와는 조금 다르게 미국이 독일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지난 세계대전에 대한 무한 책임이었습니다. 독일의 과거를 끝없이 조롱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꾸짖고 독일 국민 전체가 다 범죄자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열을 올렸다고요. 1950년대부터 1970년, 8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노동수용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이 사건이 말이에요. 문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1970년 12월 7일부터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언급 자체를 금지한다. 두 번째, 나치 시절 유대인 노동자들보다 인구적으로 100배나 더 많았던 전 유럽의 노동 수용소 사람들이 있어요.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뭐 따질 것도 없어. 거의 전 유럽의 독일인, 전 유럽의 수용소에서 일했던 사람들 보상금을 유대인이 모두 착복하게 만들어버렸어. 2017년인가 89살 된 독일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왜 나치의 노동수용소에서 일했던 유대인보다 체코나 리투아니아나 이쪽 노동자들이 더 많았는데 왜 그 사람들 보상금은 주지 않고 유대인이 모두 돈을 다 가져가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완전 미친 거지, 이 독일 정부가. 어? 도무지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독일 서독 총리가 무릎을 꿇고 난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역사적인 탐구를 정지시켜버립니다. 미친 거 맞죠? 네 번째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 유대인 학살 보상금이라고 그래갖고 수용소에 없던 유대인들로 돈을 확대시켜요. 예를 들면 전쟁 터지기 바로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유대인을 포함합니다. 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살던 유대인한테 모두 돈을 주라는 거야. 어? 계속 주고 있잖아, 지금도. 얼마씩 주는 줄 알아요? 유대인 보상금? 작년인가 8만 명이 추가됐어, 또. 3,200달러 줍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400만 원씩 주고 있다고. 그만 얘기하죠. 유럽 일반이 그랬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함부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예? 함부로 무릎 꿇는 게 아니라고. 유럽 일반이 그랬지만 말이에요. 독일에서 음악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예? 함부르크 유대인 금융가 와버그 집안이 말이에요. 전쟁 끝나고 신좌파 운동에 돈을 대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냈냐면 LSD, 마약을 만들어내서 독일 젊은 세대한테 계속 주사하려고 그랬어. 마약 문화에 빠져들도록 저기 만들었다고. 어? 얘네들의 목적은 말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베를린에 들어와서 베를린을 완전히 세계 최악의 부패 도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바빌론을 만들어버렸잖아. 이거 또 하려고 그랬어요. 1945년 이후부터. 독일을 또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 어? 다행히도 독일 사람들이 이제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따라갔다고. 마약을 그렇게 많이 퍼뜨렸는데도 잘 안 팔리고 안 가져가. 그래서 와버그가 이거 그만뒀죠. 어? 마약을 안 먹히는구나. 독일 애들은 안 먹히나 보다. 대신 마약 문화가 생각만큼 퍼지지 않으니까 CIA가 아도르노라고 하는 놈을 끌고 독일로 들어가죠. 그 독일 음악계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예?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뇌를 흔든다고요. 어? 마약이랑 똑같아. 독일이 이제 주로 악기 중심의 전통을 가졌잖아요. 이탈리아가 이제 가곡 중심의 전통을 가졌고, 그걸 역용해 먹는 거지. 응? 그래서 아도르노는 인간 신체의 사물이야, 음악이란 게. 이걸 기계로 바꿔냈다고, 기계로. 자연 음향을 전자 음향으로 변형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가는 소리도 음악으로 발전시키는. 응? 엔터테인먼트에 이렇게 혁명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응? 독일 음악 보면 말이야, 아직도 신서사이저, 전자음악이 많아. 독일을 보면. 이게 뭐 다 요놈이 만들어낸 거라, 그 말이에요. 응? 비틀즈의 그 로큰롤부터 시작해서 디스코, 캔디팝, 펑크, 메탈, 이거 모두 영국 타비스터 연구소의 작품이잖아요. 여기에 아도르노도 같이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이 말이에요. 특히나 비틀즈한테 깊숙이 관여했다고 이제 여기저기 얘기가 많은데,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관여한 거 확실히 맞긴 맞죠. 그래서 이때부터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도 그렇고 광고나 텔레비처럼 읽지 않는 장르가 됐다고. 음악은 원래 읽어야 돼요. 음률이 서로 부딪히는 걸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즐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이 상승하는 거야. 영혼이 부활한다고. 근데 이때부터 그냥 소비하는 거야. 맥도날드가 돼버렸어, 이 음악이. 보고 듣고 즐기고 버려버리는 거야. 이런 직관의 세계가 됐다고. 음악과 미술은 공학하고 비즈니스가 됐다고. 보편적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라는 정신병자 같은 평가가 비평가들의 평가 나와. 음악은 세계 공통 언어다. 개소리가 나온다고요. 응? 음악은 세계 공통 언어가 아니에요. 음악은 각자의 음색이 있고요. 민족 색채가 있으며 사회를 반영한다고 그게. 그리고 각각 음악과 목소리와 화성하고 리듬과 하모니가 서로 이렇게 섞인다고.
그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진정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 다 없애버린 거지. 아도르노가. 실상 로큰롤을 얘가 만들었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로큰롤이 뭐예요? 비트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로큰롤이. 리듬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리듬도 비트가 있는데요. 그 비트를 바깥에서 주입하는 거야. 백신처럼. 예? 이게 리듬이 강하다, 약하다라기보다 빠르다, 느리다. 이게 이제 그 비트거든요. 분당 평소 이게 사람들이 보통 비트가 그 빠르면 이 정념이 막 올라가 흥분하고 대신 생각은 이렇게 떨어져. 생각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이에요. 60에서 100 정도 BPM이라고 하는데 100 정도 BPM에 그냥 평소에 그냥 견딜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비트를 갖고 싶을 때가 있지. 춤추고 싶을 때는 한 120까지 올라가도 돼요. 에? 그때부터 이제 춤을 출 때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음악은. 그래서 보통 비트가 6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통 클래식 음악들이 거의가 60에서 100 사이라고. 그러니까 음악 음률을 느낄 수가 있어. 음률, 리듬, 뭐 화성, 뭐 다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팝 음악, 로큰롤을 느낄 수가 없어. 의식도 없어. 그런 겁니다. 예? 사람들이 좀 생각을 멈추고 좀 놀고 싶으면은 120 정도로 올려갖고 이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 음악은 모든 걸 다 춤 이상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1960년대 이후 보통 120 BPM으로 만들어져요. 웬만한 음악들이 로큰롤 음악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1초에 2번 비트를 느끼는 거야. 1초에 2번 따당 따당 이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뭐 예전에도 척베리라든가 뭐 제리 루이스 같은 신체 탈곡 음악이 있었어요. 170까지 올라가는 뭐 롤러버 베이토벤 뭐 이런 음악도 있었다고. 근데 그런 음악을 이제 일상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매일 춤춰야 돼 사람들은 음악 들으면서. 비틀즈의 헤이 주드가 말이에요. 부드러운 음악 같죠. BPM 지수가 148이에요. 그래갖고 나이가 70 넘어가잖아. 그럼 헤이 주드가 싫어져요. 못 들어. 못 견뎌낸다고. 웬만한 사람들도 40살 이상 사람들도 잘 못 견딘다고 헤이 주드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전자음악 세게 나온다고 해서 비트가 센 게 아니라 이 음악의 저기 강약 조절, 이 빠르기 조절이 사람을 계속 흥분시킨다고. 이걸 비틀즈가 처음으로 시도했고 아도르노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인간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음률의 직관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시청자 스스로 음률을 분석해보는 이 클래식의 그 전통을 다 깨버린다고. 귀끝만 싹 스치는 전자음악, 감성적인 리듬으로 음악이 전환합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그 평균 BPM이 104예요. 104. 근데 평균을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은 이게 평균 이하와서 섞이면서 울퉁불퉁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불안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트곡들을 말이에요. 비트가 높은 곡을 비트 낮은 곡이랑 서로 줬다 뺐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그 앨범을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이 불안정해진다고 정신 상태가. 예? 한 번은 60의 비트를 줬다가 한 번은 147의 비트를 줘봐. 그래서 사람이 무슨 꼴이 나겠냐고. 예? 그래서 그 사운드 트랙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앨범의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가 말이야. 비트를 줬다 뺐다 이렇게 해서 노래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가난하다 순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비트곡, 이 비틀즈가 처음 출발시킨 게 이게 120 BPM 이상의 히트곡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140 BPM이 되면 이게 조깅 하는 거랑 같거든요. 조깅 하는 거랑 같아요. 1980년 이후에는 말이에요.
댄스매라고 불리는 음악들이 죄다 160에서 22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조깅하는 거야. 음악을 듣는 동시에 조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트를 빠르게 해서 영혼을 털어버리는 거지. 아무리 클래식 음악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140 이상의 노래를 장기간 들을 수가 없어. 근데 1980년 이후부터는 이 젊은 놈들이 140 이상을 계속 들어요. 끝없이. 2000년대는 더 심해져요. 2000년대의 히트 음악이 거의가 200 BPM이 넘어갑니다. BTS는 190 BPM이 있어. Just One Day라고 이 노래가 190 BPM이라고. 물론 비트만이 이제 신체 리듬에 연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급한 신체 움직임에 익숙해지면 의식의 흐름도 빨라지고 사고가 단절되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성만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야. 1990년대 초에 그 미국의 악마주의 록 그룹이 있어요. 주다스 프리스트라고 있다고. 이 클럽 이름 자체도 이게 악마잖아. 노래에 자꾸 죽음의 메시지하고 리듬을 자꾸 조합을 해요. 얘네들의 평균 BPM이 140인데 138.6인데 노래를 어떻게 배분시켰냐 하면 130으로 내렸다가 130도 원래 높은 거예요. 180으로 올렸다가 다시 100으로 내렸다가 다시 180으로 올렸다가 다시 100으로 내렸다가 이따위 식으로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정서가 말이야 불안한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술 마시던 이 두 명의 청소년이 자살했단 말이야. 얘네 노래 듣고. 그래갖고 얘네 부모가 소송을 걸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얘네 그때 그 자살했던 아이들이 들었던 그 앨범이 스테인드 글라스였어. 신체 리듬이든 정서든 간에 의식의 흐름이든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음악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얼마나 CIA가 파시스트적이고 음악마저도 파시스트적으로 이용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바로 이거를 실행을 했던 것이고요. 참 못된 놈들이죠. 주로 독일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1974년에는 말이야. 원래가 유러비안 송 컨테스트라고 있어요. 유러비안 송 컨테스트가 1956년인가 6년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통합 정치 도구로 썼다고. 그리고 누구를 대상을 줄까 말까 다 지나 결정을 했다고. 뒤에서. 그래서 1974년에는 말이야 동유럽으로 침투합니다. 루마니아 송 컨테스트가 루마니아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동유럽 흔들기에 들어갔던 거고요. 2000년대 이 컨테스트에 LGBT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요. 작년 2022년에는 노래도 개뿔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애들한테 대상을 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계속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로큰롤 이용해 먹었듯이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를 통해 갖고 음악의 변화도 줘요. 1974년 유로비전에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워터루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워터루가 말이야 로큰롤 중심의 음악에서 이제 웨이브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됩니다. 1978년 이후 이제 로큰롤이 유행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코로 넘어가죠. 예. 로큰롤 중심의 영국 음악이 이제 소프트한 그룹 스모키 스타일로 넘어간다고. 무겁기도 하고, 예. 무겁고 가볍고, 디스코로 넘어가고 유로록으로 이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로큰롤에 커피에 우유 타듯이, 카페 라떼를 만들어 버린다고 이것도, 예? 음악의 특색이 없어요. 완전 퓨전 음악이 돼버립니다. 귀끝에서 이제 몸으로 음률이 전달되는 디스코 시대 1970년대 말하고 1980년대 그룹 사운드 스컬피언스가 독일 출신인데 영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영어 공용화도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유럽 대중음악이 세계화를 지향을 하고 있었다고. 이때 바로 이 서독이 커다란 역할을 하게 돼요. 서독에서 주로 영어 노래를 계속적으로 동유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서독이.
그리고 이 서독에서는 이제 보니엠이라는 뭐 그룹, 이럽션, 바카라, 미국의 도나 서머, 아라베스크, 크라프트베르크, 뭐 징기스칸, 뭐 실버 컨벤션, 데이비드 보이 모두 이 독일 방송국이 키워준 놈들이고 영어로 버무려져 갖고 동유럽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이 서독 방송국 ZDF라고 있다고. ZDF가 완벽하게 미국의 꼭두각시 방송사고요. 각국의 색채를 지니고 있던 대중음악을 소프트락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 디스코 문화가 동유럽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후작이 있어요. 저는 그 유럽 사회는 그 귀족들이 하는 말을 좀 잘 듣는 편인데 영국의 그리하면 후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틀즈, 국제금융, 식민해방운동, 학생운동 모두 세계 지배를 위한 세계화 시나리오다. 공산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틀즈도 그렇게 선택된 놈들이고 그런 거죠. 1980년대 모든 음악 스타일이 다 토탈리 바꿔버립니다. 영국에서는 돌리스라고 캔디팝이 나오고 말이야. 라이트 뮤직이 일본에 나갑니다. 점점 음악이 보편화돼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동유럽하고 소련 음악 들어가요. 이런 음악들이. 1987년에는 유대인 밥 딜런, 1988년 브루스 스프링스틴 동베를린에 가서 연주를 했고 아바도 들어가죠. 아바도 동독에 들어가서 TV에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온 미국 CIA가 서독을 통해서 조절한 이러한 이 보편적 이 소프트락이 이제 동유럽을 지배해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음악의 장르는 더 이상 이제 음악이 아니야. 랩, 춤, 공장에서 만든 짬밥 곡조에 모든 권력을 넘겨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 대중음악계의 명곡은 단 한 곡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자유를 위해서 저항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금지를 금지해라 그래갖고 모든 걸 다 열어 제껴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동유럽도 소련도 이제 품을 수 있는 어떤 신좌파 문화가 지배적인 역할을 이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련이 해체된 거예요. 1990년대 국가만 남고 사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회는 이제 없어요. 사회란 것은 말이에요. 사회가 뭐야? 소사이어티. 사회는 칼 포퍼가 얘기했듯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가릿 대처처럼 정부하고 사회를 서로 혼동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가족, 직장, 사회 조직, 지역 조직들이 서로 엮여서 소통하고 상호 부조하는 공간이 바로 사회라 이 말이야. 마가릿 대처는 그런 공간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도 영국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영국 사회가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다고요. 독일도 음악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가고 있었고 프랑스는 정치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 영국도 파괴가 되어버렸고 총리라는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국민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 영국이. 정부가 국민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세금 뜯어갖고 그러면 세금 10분의 1 정도 바깥으로 내려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유도해놓고 사회란 건 없다고? 무슨 이런 정신병자가 다 있냔 말이에요. 이 정부라고 하는 조직은 원래 반성이 없어요. 마가릿 대처가 역사도 모르고 한 말이 이제 실제가 돼가지고 정말 사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정부도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정부니까 정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네들 정부 아닙니다. 모두 극소수 기업의 하수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사회가 없고 정부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라고 이름 붙고 정부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기업의 하수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대처하고 레이건이 말이야 둘이 손을 잡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서구 국가라고 하는 한국을 포함해서 서구 국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연대성 즉 사회성을 파괴해버리고 그 자리에 정부의 행정명령이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인류 역사에서 찾기 어려울 만큼 행정명령, 법이 아니야. 헌법도 아니고 헌법을 어기는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마음껏 쏟아집니다. 에? 한국도 그대로 따라가죠. 한국도 법을 어기는 행정명령이 무지막지하게 내려옵니다. 그거를 국민들은 또 법인 줄 알고 따라가려고 그래. 행정명령은 말이에요. 법적으로 원래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왜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두 번째, 얘네 두 노인네가 뭐라고 해놨냐면 정부하고 공무원을 기업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놨어. 국정의 모든 사안을 기업 기획실에서 짜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 정치인 뭐 대통령이 총리 장관 이런 새끼들이 안 짜요. 기회가 안 짠다고 기업에서 짜갖고 온 그 플랜을 갖다가 그대로 실행할 뿐이에요. 모두 기업의 하수인들이 돼버렸다. 이게 신자유주의. 세 번째, 유럽을 골드만삭스한테 사유화 시켰잖아요. 응? 좀 유럽이 누구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 거냐고. 유럽이 골드만삭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소련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잖아. 이 죽어도 싼 이 두 너무 늙게 죽었어. 좀 일찍 죽어야 되는데 이 두 노인이 말이야. 이 저지른 역사적인 만행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 바로 이들의 역사적인 만행에 저항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라 이 말이에요. 어? 지금 주권을 가진 서구국가가 거의 없어요. 주권이 없어 지금. 대통령과 총리는 오로지 매국노야만이 당선이 됩니다. 매국노만이 대통령과 총리에 당선이 되는 이 시대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언컨대 러시아의 주권 행사를 비난하는 사람도 매국노 기질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얘네 둘이 소련을 해체했습니다. 물론 교황도 한몫했죠. 크게. 다음은 소련 해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